명만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했고, 그 중에서도 절반 정도만이 4년제 대학이었죠. 그러니까 전체 80만 중에 80년만 중에 7만 명이니까 굉장히 적은 숫자죠. 그러니까 그 당시 대학생들은 내가 사회에서 굉장히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 이런 지식인으로서의 사명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때는 아마 60만 명 정도 태어난 세대 아닐까, 지금 대학생들은 그렇게 보이는데요. 대학 진학률이, 고등교육 진학률이 85%가 됩니다. 그 당시에는 특별한 사람만이 운이 좋아서 또는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간다면, 지금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만 안 가거나 못 가고 나머지는 다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특별히 내가 이 사회에서 무슨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할 근거도 별로 없고, 따라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될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생각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은 대학이라는 것이 원래 지식인을 양성하는 곳, 그리고 대학생은 예비 지식인이 되려는 자, 이게 30년 전의 관념이라면, 지금 대학생들은 대학에 다니는 이유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할 때 사회가 좀 더 필요로 하는 어떤 기능, 지식, 기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죠.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고등교육이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엘리트 교육에서 만인을 위한 대중교육으로 전환된 결과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학생운동을 하는 학생은 매우 소수죠. 요즘은 중앙대학에도 소위 운동권 별로 없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대의 변화. 지금은 거꾸로 사회가 대학생들에 대해서 뭔가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수준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 스스로가 자기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의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나의 요구를 인지하고 그 요구가 정당한지 아닌지를 따져보고, 내 요구가 단지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뿐만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필요하고 이것은 정당한 요구다 이렇게 인식하고 그것을 명료하게 만들고, 이 정당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조직하고 조직된 힘으로 발언하고 행동하라, 이렇게 사회가 대학생들에게 요청하는 상황에 와버렸습니다. 저는 88만원 세대라는 책이 나왔고, 그 책이 매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을 때 마음속으로 좀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88만원 세대라는 것은 그 당시 청년 세대가 스스로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성세대가 외부에서 청년들을 대상화시켜서 만들어낸 담론이에요. 그 88만원 세대라는 담론 속에서는 진취적이고 주체적인 어떤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왜 대학생들은 자기의 요구를 명료하게 인지하고 인식하고 이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조직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그때도 많이 들었고 지금도 많이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국가에 대해서 투쟁하라는 이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시민으로서 공화국의 주권자로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정당한 요구, 이 요구를 중심으로 스스로를 조직하고 발언하고 행동할 것을 사회로부터 요구받는 상황에 있다. 이처럼 국가와 사회를 한편으로 하고 대학생을 다른 한편으로 놓고 볼 때 이 둘 사이의 관계가 30년 동안에 엄청난 변화를 겪어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학생운동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별 불만이 없어요. 저희가 30년 전에 그렇게 유인물을, 불법 유인물을 만들고 그거를 옥상에 올라가서 살포하고 버스 학기로 뿌리고 이러고 다니는데, 제발 우리 아들, 딸들은 이러지 말아야 할 텐데, 우리 아들, 딸들이 대학생이 될 때에는 자유롭게 자기의 개성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자기를 단련하고 마음껏 자기의 취향을 발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때 그런 일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런 시대가 온 것이죠. 행복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대학생을 한편으로 그리고 국가 정치를 다른 한편으로 놓고 볼 때 관계가 이렇게 많이 변해왔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소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바탕 위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이제 이 두 번째 대의민주주의와 대학생이라는 이 소주제는 이런 문제의식을 다루려는 겁니다. 왜 대학생들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을까? 왜 대학생들은 선거를, 투표를 잘 하지 않을까? 왜 대학생들은 정당에 가입하지 않을까? 왜 대학생들은 국가가 자기의 정당한 요구 또는 자기의 생활상의 문제를 잘 해결해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일까? 이런 문제의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애로사항이 많죠. 제 딸도 학교 근처에서 원룸을 얻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부모가 보증금을 마련해 주지 않았으면 그 집을 얻을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도 부모가 재정적인 뒷받침을 매월 얼마씩 해주지 않으면 아르바이트만으로는 자기 혼자 생활을 못합니다. 엄청 비싸요. 조그만 방 하나가 대학 근처에는. 국립대학 등록금도 거의 300만 원 가까이 되더군요. 사립대학은 뭐 500만 원 넘는 곳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해봐야 시급이 5천 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는 뉴타운 때문에 저가주택이 다 흘려버려가지고 학생들 자취방이 거의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 고통스럽습니다. 기숙사는 숫자가 얼마 안 되어서 아주 먼 지방에서 온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대학들은 심지어 민자유시 해가지고 대학촌에 원룸이나 다름없는 정도의 높은 월세를 받아서 사는 기숙사 만들겠다고 그러죠. 이게 여러분들이 학급을 하는데 엄청난 애로사항이 시달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왜 제가 정부에 있었던 참여정부 때도 등록금이 계속 올랐거든요. 등록금이 이렇게 오르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왜 그렇게 갔을까 보면 그 정도면 데모가 나도 한참 나야 돼요. 또 누가 기자분들 혹시 계시면 열심히 중앙대 강연에서 데모 선동 원래 이런 문제들을 국가가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대학생들 당사자 또 학부모들과 국가가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책임을 공유하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10수년 동안 최소한 IMF 이후에 15년 가까이 방치된 채 지금까지 흘러가고 그 와중에 이제 드디어 작년부터 반값 등록금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반값 등록금 집회에 여러분들 별로 안 나오시더라고요. 가보면 대학생들 몇 명 안 되고 이상한 사람들 시민들만 다 와서 학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민주주의는 우리는 민주화가 되면 이런 문제들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1987년 민주화가 된 후로 25년이 되었고 최초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지 15년이 지났고 역정권교체 다시 옛날 집권당으로 돌아간 지가 4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정권이 왔다 갔다 하고 모양은 선진국처럼 되었는데 왜 우리 정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 해결하면 굉장히 착한 일이죠.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를 맡고 나서 지금 아직 한 달이 안 됐죠. 이제 한 3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서울시립대학교는 내년도 등록금이 반값이 된다고 해요. 120만 원, 130만 원 수준으로 내려간다고. 그렇죠. 그 반값은 누가 내려냐? 서울시가 그냥 내줍니다. 아주 간단하게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대학 하나의 반값 등록을 그냥 해버렸어요. 예산 편성해가지고. 왜 그러면 서울시는 그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데 국가는 왜 해결을 못할까? 의문이 드시죠? 다음에 대통령을 잘 보고 그냥 해줄래나?
민주화가 되고 민주주의가 되면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인 거고 국민의 요구가 반영되고 실현되는 제도니까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죠. 우리 헌법은 우리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고 또 뽑지 않는 헌법기관들, 헌법재판소라든가 사법부라든가 독립되어 있고요. 언론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제도를 짜놨는데 왜 우리의 이런 대의민주주의 또는 자유주의적 정치제도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이 정치제도는 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 원래 해결 못해요. 원래 제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는요, 최선의 인물이 권력을 잡아서 최대한 많은 선과 정의를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민주주의가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어서 많은 훌륭하고 선하고 정의로운 일을 하도록 하는 제도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민주주의 정치 제도는 왜 만들어졌느냐 하면요,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잡아도 나쁜 짓을 아주 많이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거든요. 이게 누가 다스려야, 누가 통치해야 하는가, 이런 것은 2500년 전부터 제기된 질문입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답은 훌륭한 사람이 통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훌륭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선거라는 제도는 훌륭한 사람을 뽑는 제도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사람을 뽑는 제도지. 그러니까 실제 국가 권력이라는 것은 물리적 강제력이기 때문에 이 국가 권력의 핵심은 군대하고 경찰입니다. 국가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여러 종류의 모든 공동체 또는 인간 조직 가운데 합법적이고 동시에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폭력 또는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유일한 인간 조직입니다. 이 국가는 무서운 존재예요. 우리 남학생들 군대 갔다 왔습니까? 때 되면 신체검사 통지서 날리고요. 신고에 응하지 않으면 잡아갑니다. 그리고 영장 발부했는데 영장은 구속영장만 있는 게 아니고 침집영장도 있습니다. 영장 받고 군대 안 가면 감옥으로 데리고 가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땀 흘려서 번 돈 중에 일부를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빼앗아가죠. 그렇죠? 이런 식의 물리적 강제력을 시민들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행사하는 인간 조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일에 쓰일 수도 있고 아주 나쁜 일에 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통치해야 된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바라고. 그렇지만 이 제도를 해보면 실제 선한 사람이 늘 권력을 잡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시대부터 늘 있었던 일이죠. 민주주의는 중우정치로 타락하고 중우정치는 참주정치, 독재로 귀결되고 독재의 피해가 심해지면 다시 민주주의로 가고 민주주의는 다시 중우정치로 흐르고 그 다음 다시 참주정치가 등장하는 이 악순환을 보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철학자가 왕이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때 철학자라 하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정의인지 잘 아는 사람. 근데 민주주의 제도는 철학자를 대통령으로 뽑는 제도가 아니죠. 엄청난 거짓말쟁이를 뽑기도 하고